영희가 약봉투 주소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1985년 차명자를 쫓아냈던 그 건물 주소였다. 너 정말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준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차명자의 아들이에요. 1985년 당신이 내쫓으신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소은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 나와의 만남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40년을 기다린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 사랑했던 사위는 원수의 아들이었다. 정령이는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사위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영희의 집을 찾아와 이것저것 살피며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심지어 전등까지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전구 좀 어둡네요. 새 걸로 갈아드릴게요. 준혁의 목소리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사위였죠. 하지만 영희는 그런 준혁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괜찮다, 준혁아.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영희가 말했지만 준혁은 이미 전구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너무 친절했죠. 내 과거까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영희의 마음속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준혁이 영희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보통 사위들은 장모를 어려워하거나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준혁은 달랐습니다. 마치 영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영희는 준혁이 처음 집에 인사를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완벽했었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정중한 인사를 했고 영희가 좋아할 만한 선물까지 준비해 왔었습니다. 고급 한과 세트였는데 영희가 평소 즐겨 먹던 바로 그 브랜드였죠. 어머님께서 이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소은이가 말했어요. 그때 준혁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소은에게 자신의 한과 취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 걸 좋아한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혈압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혈압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소은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아, 소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가끔 어지러워하신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요. 준혁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영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소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었거든요. 영희는 딸 앞에서도 항상 건강한 척 했었으니까요. 준혁은 영희가 좋아하는 차의 종류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옥로차를 선호한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리고 영희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도 생선을 싫어한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젊었을 때 간호사셨다면서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준혁의 말에 영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소은에게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병원에서 일했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였다는 구체적인 직업까지는 말하지 않았었죠. 소은이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말했나? 네, 어머님에 대해 정말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존경한다고도 하고요. 준혁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영희는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았습니다. 영희는 준혁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존경이나 애정이 담긴 시선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탐구하는 듯한,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소은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혁은 이미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차림이었죠. 나물 반찬들과 된장찌개, 그리고 영희가 특히 좋아하는 도토리묵까지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또 이렇게 챙겨줬네. 정말 고마워. 소은은 행복해했지만 영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완벽한 사위가 정말 존재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도토리묵까지 준비한 걸 보니 더욱 섬뜩했습니다. 영희가 도토리묵을 좋아한다는 걸 소은도 잘 모르는데 말이죠. 식사 중에도 준혁은 영희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걸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영희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기억해 두려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준혁이 물었을 때 영희는 뭔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려는 질문처럼 들렸거든요. 응, 맛있다. 영희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취향에 대해서 말이죠.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영희의 직감이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예리한 감각이었죠. 준혁의 친절함과 완벽함 뒤에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은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해서 회사도 조퇴를 해야 할 정도였죠. 임신 중이라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준혁은 소은의 상태를 보자마자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약만 먹으면 돼. 소은이 말했지만 준혁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제대로 검사받아야 해. 임신 중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소은의 감기가 아주 심각한 병이라도 되는 양말이죠. 영희는 그런 준혁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임신 중인 아내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뭔가 과도해 보였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소은은 처방전을 준혁에게 맡겼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복용해도 안전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어요. 준혁이 약국에서 약을 사오겠다고 했거든요. 영희는 딸을 위해 따뜻한 꿀차를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아기도 괜찮을 거야, 그렇지? 소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꿀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째라 배가 제법 나온 상태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약을 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은아, 약 가져왔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임신부용 감기약이야. 이거 식후에 먹으래. 준혁이 약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소은은 피곤해서 침실로 들어가 누웠고 영희가 약봉투를 받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봉투를 받아든 순간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약봉투에 적힌 약국 주소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마포구 연남동 33-2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주소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영희는 약봉투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주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1985년 그해 봄에 자신이 찾아갔던 그곳이었습니다. 차명자가 살던 고시원 건물의 주소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영희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영희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수많은 약국이 있는데 하필 그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약봉투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국 이름은 연남약국이었어요. 그 건물 1층에 있던 약국이었죠. 영희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차명자를 찾아가던 길에 그 약국 앞을 지나갔었거든요. 준혁아, 이 약국 왜 여기서 샀니? 임신부 약이면 큰 병원 약국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멈칫하는 것 같았어요. 아, 산부인과 근처에 있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약국이에요. 임신부 약품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작은 동네 약국이 임신부 약품 전문이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영희는 1985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였던 차명자를 찾아갔던 그날을 말이죠. 차명자도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소은처럼 배가 불러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 당장 이 동네에서 사라져. 그때 영희가 차명자에게 소리쳤던 말이었어요. 차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었죠. 임신한 몸으로 영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제발 저 그 사람 못 떠나요. 이 아이라도 낳게 해주세요. 차명자가 울며 매달렸지만 영희는 매정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그 후 차명자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냈다는 소문만 돌았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희는 준혁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뭔가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기도 했어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준혁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영희는 약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는 계속 영희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봉투의 주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약봉투가 놓인 테이블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그 주소가 맞았어요. 왜 하필 그 약국일까? 서울에 약국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임신부 전문이라니. 영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준혁의 완벽함도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이 약봉투까지 모든 게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영희는 차명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남짓한 어린 여자였죠. 소은처럼 임신으로 불러온 배를 감싸며 영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여자 정말 어떻게 됐을까? 아이는 무사히 낳았을까? 영희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차명자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는 정말 입양을 보냈는지 아니면 영희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포구 연남동 33-2 잊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영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약봉투의 주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영희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때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지? 영희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1985년 그의 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영희는 35살이었어요. 소은을 임신 중이었고 남편 정수는 회사에서 승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영희는 첫 아이를 가진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희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정수의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편지 한 통 때문이었어요. 여자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는데 읽어보니 임신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기뻐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편지 끝에는 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영희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자신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영희는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을 추궁할지 아니면 모른 척할지 말이에요. 임신 중이라 몸도 무겁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영희는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보고 말이죠. 마포구 연남동 33-2. 그 주소였습니다. 지금 약봉투에 적힌 바로 그 주소 말이에요. 영희는 그날 오후 임신한 몸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배가 불러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지만 분노가 그 고통을 잊게 했어요. 고시원 건물이었어요. 낡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3층 끝방에서 차명자를 찾을 수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차명자는 20살 정도로 보였어요. 영희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임신 때문인지 얼굴이 붓고 창백했습니다. 영희 자신도 임신 중이었지만 차명자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차명자지? 정수와 바람 피운 그 여자? 차명자는 깜짝 놀라며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영희가 문을 막았습니다. 도망치지 마. 할 말이 있어. 영희는 차명자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차명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 닥쳐. 내 남편과 바람 피우고 애까지 가진 주제에 할 말이 뭐가 있어? 영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자신도 임신 중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습니다. 나도 지금 임신 중이야. 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 같은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었다고. 영희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차명자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몰랐어요. 부인이 임신하신 줄. 몰랐다고? 웃기지 마. 유부남이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 차명자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사랑해요. 그분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 유부남과 바람 피우는 게 사랑이야? 영희는 차명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차명자는 임신한 몸으로 비틀거렸어요. 2명의 임신한 여자가 한 남자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발, 저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이 아이라도 낳게 해주세요.
차명자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매정했어요.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 당장 이 동네에서 사라져.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날 자격이 없어. 영희는 정말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같은 임신부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었어요. 일주일 안에 이 동네에서 없어져. 다시는 내 남편 앞에 나타나지도 마.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희는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차명자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로 차명자는 사라졌습니다. 영희가 다시 그 고시원에 가봤을 때는 이미 방이 비어 있었어요. 관리인 말로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임신한 상태로 어디 갔을까요?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관리인의 말에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명자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었거든요. 자신의 가정만 지켜지면 되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영희는 소은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영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차명자가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차명자 본인은 그 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죽은 건 아니겠지? 영희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몰아세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임신부를 그렇게 내몬 것에 대한 죄책감도 생겼고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내 양심을 덮고 살았다.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아왔어요. 소은을 키우면서 차명자 일은 잊으려고 노력했고 실제로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걸까요? 하필 준혁이 그 약국에서 약을 사온 것도 우연일까요? 준혁은 30살 차명자의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 그 나이일 텐데. 게다가 지금 소은도 임신 중이라는 상황까지 겹쳐서 영희는 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사위, 너무 많이 아는 사위, 그리고 이제는 차명자와 연결되는 사위. 모든 게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졌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영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쩌면 과거가 자신을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명자의 아이가 복수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소은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소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준혁 씨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DNA 검사를 하려다 봤는데 소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 씨 입양하래요. 영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입양하라고? 네. 그런데 입양 서류를 보다가 생모 이름을 확인했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생모 이름이 차명자래요. 그 순간 영희는 기절하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소은이 깜짝 놀라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영희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차명자라고 했니?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왜요? 혹시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소은의 질문에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985년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엄마, 대체 누구예요? 차명자가 누구냐고요? 소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5년에 너희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여자야. 뭐라고요? 소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때 나도 너를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내가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뭘 하셨어요? 그 여자를 찾아가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날 자격이 없다고 그런 말을 했지. 소은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준혁 씨가 그 여자의 아들이야. 영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준혁 씨는 입양됐다고 했어요? 차명자 씨가 키운 게 아니라 나도 몰라. 그때 그 여자가 사라진 후로는 아무도 못 봤거든.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차명자가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엄마, 그럼 준혁 씨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요? 소은의 질문에 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영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소은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엄마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영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준혁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자기가 우리 가족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은아, 너는 준혁이를 어떻게 만났지? 헬스장에서요. 준혁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먼저?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헬스장 직원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상해요. 소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럼 준혁이가 정말로 영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다정한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준혁이 거실로 들어오자 소은과 영희의 긴장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셨나요? 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긴장하고 계세요?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혹시 제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준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은과 영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 아셨군요.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숨길 필요가 없겠네요. 준혁이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너 정말로. 네, 맞습니다. 저는 차명자의 아들이에요. 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985년 당신이 내쫓으신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소은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와의 만남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준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 어머니에게 접근하려고 했거든요. 복수? 복수하려고?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말이에요. 준혁의 눈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도? 소은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거짓이었어?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준혁의 대답에 소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잠깐, 영희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약봉투, 주소, 일부러 적은 거였구나?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약봉투요? 예. 장모님이 알게 되길 바랐죠. 일부러? 네. 어머니가 거기서 버림받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소은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복수? 왜 복수를 해야 해?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준혁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어머니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너는 그때 상황을 몰라.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상황이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쫓아낸 상황 말인가요? 그래, 나도 임신 중이었어. 소은이를 베고 있었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야 했겠어?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 가족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봐야 했다는 거야?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25이었어.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어떤 마음이었겠어? 소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차명자한테 갔어. 울면서 부탁했지.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제발 떠나달라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도 아이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절대 포기 못한다고 했어. 준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갔던 거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준혁이 말하려 했지만 영희가 끊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차명자가 떠난 후에도 계속 찾아다녔어. 미안하다고, 책임지겠다고. 소은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그래. 너희 아버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이미 차명자는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 너희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자기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준혁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랬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기로 했어. 영희가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소은이가 태어나고 가족이 안정되면서 그 일은 묻혔어. 준혁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와 다른 내용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차명자에게서 뭘 들었니? 영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영이라는 여자가 악마 같다고 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길거리로 내쫓고 태어날 아이까지 저주했다고.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했지. 그건 정말 미안해. 소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영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무고한 내 딸을 이용했어. 소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 사랑한 적은 있었어? 소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뭐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복수가 흔들렸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은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거든요. 소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복수를 포기해. 그럴 수 없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와 약속했거든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차명자 씨를 만날 수 있을까? 영희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도 엄마야. 내 딸이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영희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명자에게도 할 말이 있어. 40년 전 일이지만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께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너는 입양됐다고 했잖아. 그럼 차명자가 어떻게 키웠다는 거야? 준혁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복잡한 사연? 어머니가 저를 입양 보냈지만 나중에 다시 찾아서 키우셨어요. 준혁의 설명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영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명자를 직접 만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각오하세요.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준혁의 말에 영희는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소은이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소은의 배를 바라보며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준혁이 집을 나가자 영희와 소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차명자 씨를 만나실 거예요? 그래야 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나였으니까. 영희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준혁이 집을 나간 후 소은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소은아, 괜찮아? 영희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소은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영희는 소은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태아가 위험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영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준혁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은이 병실에 입원한 후 영희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은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지금 당장 와. 뭐라고요? 준혁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였습니다. 내 때문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위험하다고 해. 전화 너머로 준혁의 급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 준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은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소은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소은이 준혁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해요. 준혁이 소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많이 아팠어.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소은 씨, 그런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 복수를 위해서 날 이용한 거였잖아. 소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봐. 내가 뭘 했는지 봐. 장모님,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조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8개월인데 의사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분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피해주세요. 준혁은 자신이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은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서 뭐해? 이미 늦었어. 소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소은이 비웃었습니다. 당신한테 우리라는 말할 자격 있어? 소은 씨, 나가줘. 제발. 소은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이까지 위험해졌어.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준혁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만족해? 영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내 딸이 저런 상태가 됐는데도 복수가 그렇게 중요해?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소은이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해?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 정말 차명자의 아들 맞아? 영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이상해. 입양됐다가 다시 찾아서 키웠다는 것도 그렇고. 영희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입양 기록을 확인해 볼까? 영희의 말에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준혁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입양 기록 보관소에. 지금은 소은 씨가 중요하잖아요. 준혁이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 정말 수상해.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내가 정말 차명자의 아들이라는 걸. 영희의 말에 준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증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소은 씨 상태부터 안정시켜야 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소은 씨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정말? 영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소은 씨와 아이가 가장 중요해요. 준혁의 말에 영희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일단 복수는 잠시 미뤄. 네. 소은이가 아이를 무사히 낳을 때까지는 복수 생각 말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 영희의 제안에 준혁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차명자도 엄마였을 거야. 임신한 여자와 태어날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영희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봐. 정말로 복수가 중요한지 아니면 내 가족이 중요한지. 영희가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소은이와 뱃속의 아이가 진짜 내 가족이야. 준혁은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어요. 시간을 줄게. 잘 생각해봐. 영희가 말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소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소은아,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소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입양 기록 보관소에. 준혁이 얘기를 확인해 보려고 영희는 혼자서 시청 입양 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기록들은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1985년도 입양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차명자요. 그 애의 아이를 입양 보냈을 거예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1985년에 차명자라는 이름으로 입양 보낸 기록이 없어요. 없다고요? 영희가 놀랐습니다. 네. 혹시 다른 애는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분명 1985년이었어요.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혹시 차명자가 입양을 받은 쪽일까요? 직원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아, 있네요. 1985년에 차명자 씨가 입양한 기록이 있어요. 입양했다고요? 네. 신생아 한 명을 입양했네요. 직원이 기록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영애 씨가 아니십니까? 저요? 왜요? 당시 기록에 아기 생모가 두 사람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요? 네. 차명자는 대리 산모로 등록됐고 실제 생모 이름은 신선옥이에요. 직원이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시 병원 간호사였고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병원에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영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차명자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입양한 거예요? 맞습니다. 신선옥 씨가 낳은 아이를 차명자 씨가 입양했어요. 그럼 준혁이는?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그 신선옥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네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신선옥 씨는 임신 사실을 병원에서도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아이를 낳은 직후에 실종됐다고 되어 있네요. 실종? 네. 아이를 낳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영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 신선옥이 왜 실종됐는지 알 수 있나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당시 경찰 신고도 들어갔었네요. 경찰 신고? 네. 하지만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떠난 것 같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됐어요. 영희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을 찾아야 했어요. 준혁은 소은의 병실 앞 복도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영희가 부르자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장모님, 너 대체 누구니?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차명자의 아들도 아니면서 왜 거짓말했니?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입양 기록 확인했어. 차명자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입양한 거야.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친엄마는 신선옥이라는 간호사야. 차명자가 아니라고. 영희의 말에 준혁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떡해. 준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어요. 우리 인생 망친 정영이란 사람이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영이란 여자를 미워하며 컸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신선옥은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준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모르겠어요. 영희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살아온 한 남자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차명자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정말 모르겠어요. 준혁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40년 동안 거짓된 복수심으로 살아온 거네요. 준혁아. 영희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준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실에서 소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 영희와 준혁이 급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소은아,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소은이 진통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소은을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준혁은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복수도 거짓말도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지금은 소은과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준혁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희는 준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거짓 속에서도 준혁의 소은에 대한 사랑만은 진짜였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혁아, 이제 진실을 찾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내 진짜 어머니 신선옥에 대해서 말이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된 복수 대신 진실을 찾을 때가 된 거였어요. 태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정작 병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희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어요.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어요. 아이, 어때요? 작지만 건강해. 소은이도 무사하고. 영희가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멀찍이 서서 자신의 아이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자신의 핏줄이었지만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넌 날 미워하러 왔지만 결국 내 아이 지켜줬잖니. 제가 뭘 지켰다고요? 소은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고 아이가 위험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 영희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줄보다 무서운 건 원망이고 그걸 이긴 건 내 마음이었어. 영희가 아기를 준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희 아들이야. 준혁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녕, 아빠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은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우리 아기, 어때? 정말 예뻐요. 준혁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소은이 준혁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소은 씨, 가족은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소은의 말에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 소은이 물었습니다. 진실진자는 어때요?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좋은 뜻이네. 준진, 영희도 동의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서 세 사람은 아기를 중심으로 둘러앉았어요. 이상해. 소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복수하러 온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다니. 준혁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 소은이 준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살자. 며칠 후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거실에서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네. 영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주라는 거. 소은과 준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는 생각을 했어. 준혁이 영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뭘,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너도 이제 내 아들이야. 영희의 말에 준혁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아기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인생이야. 복수하러 왔는데 가족이 되다니. 소은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뭘 생각해?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 선택?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야. 소은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미래만 보자.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복수도 피도 거짓이었다. 하지만 거짓에서 피어난 진심은 진짜였다. 영희가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원망 끝에서도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늘 예상 밖에서 찾아온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진이 영희의 품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 벌써 사람을 알아보네. 특히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제일 예뻐하거든. 영희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은이 준혁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혁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햇살이 식탁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 진정한 사랑이 되었고 거짓말로 만난 두 사람이 진실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망으로 갈라졌던 마음들이 용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